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대 이창민입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치시마 교수님께서 이 기업이나 산업 레벨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매크로하게 역사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할까 합니다. 내년이 되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60년 동안의 한일 경제 협력을 저는 크게 두 시기로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초반 50년이 올드 노멀 50년인데 다 아시다시피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을 했고 이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유무상 차관이 들어옵니다만 대부분이 일본 기업의 수출이나 투자와 관련이 된 차관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제조업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수직적인 분업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3, 40년 이상 한국이 계속 과제로 해결하려고 했던 일본 의존도, 무역 역조 이런 단어를 만들어낸 그런 이제 무역 불균형 구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70년대부터 한국이 중화공업화를 시작하면서 이 무역 불균형을 좀 바로잡으려 했으나 중화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일본으로부터 소재나 자본재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무역 불균형 구조는 더욱 심화됐고요. 1980년대가 되면 이 전두환 정권에서 소위 말하는 안보 경협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한국이 방파제처럼 막아주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자금과 기술 협력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 80년대 이 안보 경협을 기점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자금뿐만이 아니라 기술 협력도 시작이 되는데 당시 이제 대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훗날 일본 기업의 라이벌이 될 걸 두려워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중심이 돼서 기술 협력이 확대가 됐고요. 90년대가 되면서 이 자금 협력은 중단이 됩니다. 생각보다 자금 협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청구권 자금을 제외하고도 70년대, 80년대 동안 2,500억 엔 이상의 차관이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제공이 됐습니다. 96년에 한국이 OECD 가입하면서 자금 협력은 끝이 났고요. 기억하시겠지만 97년에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때부터 통화협력이라는 게 새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자기통 이렇게 외웁니다. 자금, 기술, 통화의 순서로 협력의 형태가 바뀌어 갑니다. 98년에는 이제 신미야자와 구상이라고 해서 한국이 50억 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을 했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체제 하에서 이 아시아 영내 통화 협력 체제가 강화됩니다. 예전에 개봉했던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한국에 번역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원저가 As Good As It Gets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던 시대가 한일 간에 가장 좋았던 시대라고 항상 이야기되는 게 바로 이 98년 10월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 했었던 이 98년 무렵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이후에 2003년 10월에도 노무현 고이즈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간의 FTA를 정식 추진하기로 합의도 했었습니다. 이 2003년까지가 굉장히 그 한일 경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시기고요. 특징은 정부가 견인해 왔다는 거죠. 한일 협력을. 그래서 자금 협력, 기술 협력, 통화 협력 세 개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구조적으로는 수직적인 분업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만성적인 무역구조 불균형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0년대가 되면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 11년을 중심으로 한일 간에 특히 한국에서 본 대일 무역 수입, 수출, 그 다음에 적자 규모 모든 것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 의존하지도 않고 배울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어찌됐든 객관적인 사실은 한일 간의 직접 교육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국산화를 일부 성공했다.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 기업이 대한 직접 투자, 그러니까 한국에 직접 공장을 지어서 수출이 아니라 FDI죠. 한국에서 생산을 하게 됐고, 세 번째는
한국과 일본이 제3국에 진출해서 중국이나 아세안에 진출해서 연결되는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수치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구조적인 관점에서도 2010년대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게닝 파워가 변했습니다. 옛날에 수직적인 분업 관계가 한국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느꼈던 거는 일본에서 한국에 일본 몇몇 업체들 아니고서는 그 재료나 부품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완벽한 독점은 아닙니다만 마치 독점 같은 모노폴리 같은 일본의 부품이나 소재를 제공해주는 기업이 없으면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 기업이 가동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LG 같은 기업들이 특정 부품이나 소재를 사주지 않으면 일본 기업도 곤란한 이건 이제 모노폰이라고 수요 독점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관계의 기업들도 생겨난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바게닝 파워가 커졌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한일 간의 직접 교육 규모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2001년에 WTO에 중국이 가입하면서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자 수출 기지가 되면서 한국,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에서 가공해서 생산했고 나중에는 이제 이 차이나 플러스 원, 일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아세안으로 그 생산 기지가 이동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태국에서 도요타 자동차와 포스코가 협업을 하는 그런 구조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교육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한일이 결합돼서 협력할 일은 훨씬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 구조적인 변화를 근저로 해서 이 2010년대는 제가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릅니다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계기는 2012년이었습니다. 8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그때부터 한일 관계가 잘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그때부터 단계적으로 계속 나빠져 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하자 가장 먼저 이 통화스와프의 연장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혹자들은 이걸 두고 정치가 경제 논리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 입장에서도 중국이 빠진 한일 FTA는 큰 의미가 없었고 그 다음에 달러 수합이 아니라 엔 수합이 한국에 있어서도 일본에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속담에 울고 싶은 아이 뺨을 때린다고 기왕지사 한국도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큰 일본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런 이제 역사적 갈등, 정치적, 외교적 갈등이 한일 간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2018년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위안부 합의에 따라서 설치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이 되고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에서는 수출 규제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수출 관리 강화라고 합니다만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경제적 위압행위였다. 경제적 강압행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 10년 동안 장기 저강도 복합 갈등 시대를 거쳤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이제 뉴노멀 시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한일 관계와는 다르게 항상 일본이 액션을 취하면 한국이 리액션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2013년은 전혀 반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액션을 취하고 기시다 총리가 리액션을 하면서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이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한미일 협력 틀 속에서 한일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라고 끝날 줄 알았는데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또 한 번 우리가 바이든 시대에 했던 고민들을 다시 또 뒤집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보호주의 및 대중국의 강경 입장 강화인데요. 이 바이든 시대에 우리가 한미일 협력을 주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허브가 되고 한국과 일본은 스포크죠. 이렇게 되면 양자 관계가 훨씬 중요해지고 한일 관계, 그러니까 스포크와 스포크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협력의 공간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또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만들어진 IPEF라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데 이 IPEF는 굉장히 힘이 빠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간 협력체보다는 양자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소다자 협력 체제들도 당분간 기능 부전 상태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또 MSP 같은 광물, 중요 광물 안보 협정 같은 것도 약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TPP 같은 경우에 트럼프 1기 때 보면 미국이 빠지고 나서도 일본이 CPTPP로 바꿔서 리더십을 유지해가면서 잘 유지해 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TPP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여러 다자 협력체는 당분간 기능이 정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한일 경제 협력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 뒤에 있는 토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표에 보시면 이게 바이든 시대에 만들어서 발표했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사각형만 쳤습니다. 지금은 경제 안보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제 협력도 정부 개입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큰 정부의 시대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민간이 주도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정부 주도의 성격이 큰 이슈들인데 민간이 주도하든 정부가 주도하든 정부 개입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 주도의 여러 이슈 중에서 정부 개입의 강도가 큰 것들, 한미일 공동 R&D라든지 IPEF, MSP, CPTPP 관련해서는 이건 트럼프 시대의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남은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 2019년에 한국과 일본이 충돌하고 일본이 수출 관리 강화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좋은 실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강압 행위가 있었을 때 그 효과가 어땠는지를 보는 굉장히 좋은 샘플이 만들어졌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국산화를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게 국산화는 달성했는데 일본 기업으로부터 탈피는 실패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국산화는 어쨌든 일본 땅에서 벗어나면 되는 국산화였습니다. 실제로 이 수출 관리 강화를 한국이 어떻게 극복 내지는 버텼냐면 한일 합작사가 한국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직접 투자해서 만드는 기업들도 많이 생겼고요. 또 제3국에서 일본 기업이 우회 수출을 해서 한국에 수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간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업 대 기업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일본이라는 물리적인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결국에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는 채로 국산화라는 목표가 형식적으로는 달성됐지만 내용적으로는 이전과 별 차이가 없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 협력에서 양국의 기업들 간의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단절시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술적인 것을 포함해서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지금 2024년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반도체 공급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 협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수직적 협력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수요 독점 구조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아니면 쓰지 않는 순도 99.999 59 불화수소를 일본 기업이 생산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아니면 사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줘야지만 생산이 가능한 수요 독점 구조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협력이 가능했는데 지금 일본의 반도체 개발 전략은 예전에 그
80년대 올제펜과 똑같지는 않지만 일본 국내에서 레거시 반도체부터 최첨단 반도체까지 다 생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큐슈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를 본따서 실리콘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은 협력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뭐 꼭 협력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기업의 성격은 경쟁이니까 경쟁을 하는 가운데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협력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협력보다 경쟁이 더 이렇게 강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아무런 협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화학약품, 화학의약품은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해제약, 일본의 주가이세야크의 적사안이죠. 그러니까 식민지기부터 있던 제약회사들이 일본으로 가면서 남은 여러 기업들이 현재 한국의 주요한 제약회사들입니다. 그렇지만 바이오 의약품의 협업은 지금까지 없었고 최근에 바이오 협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협력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둘 다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큽니다. 특히 일본은 연매출 19조 원 이상의 거대 제약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벤처 생태계는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반대입니다. 활발한 벤처 생태계가 있는 반면에 거대 제약 기업이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바이오 분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경쟁 체제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오 의약품의 반도체에서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바이오에서는 CDMO라는 분야인데 이 CDMO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이 지금 이 생물보안법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CDMO 시장에서 세계 2위가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인데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는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두고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됐고 이 과정에서 지금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게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이 없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한일 기업이 경쟁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수소 암모니아는 제가 뒤에 토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소다자 협력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IPF나 MSP가 완전히 기능이 중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과 상관없이 이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들이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면서 포스트 트럼프를 대비하는 그런 형태가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CPTPP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크게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CPTPP에 한국이 내년에 60주년 한일 국교정상 60주년에 가입을 정식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아까 디지털 센터 데이터 센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라인야후 사태에서 보듯이 앞으로 이 데이터 디지털 동맹을 맺지 않으면 라인야후 사태와 같은 것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한국에서 일본에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담당 대신에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의 디지털 동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디지털 동맹입니다. 디지털 무역 협정을 맺고 있죠. 데이터의 국경을 넘는 월경 간의 데이터 이동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 어디도 디지털 동맹이 없습니다. 차제에 이 디지털 동맹을 맺기 위해서라도 CPTPP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CPTPP 가입 조건이 디지털 이 무역 자유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TPP에 가입을 추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트럼프 2기가 시작돼도 만에 하나 IPF와 MSP가 혹시라도 기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충분히 협력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바이든 시대에도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토론 때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IPF와 MSP는. 그래서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상관없이 앞으로 기능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협력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토론 때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